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어제는 2200선에 안착하면서 좋았던 코스피인데요. 자, 오늘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전 내내는 등락을 거듭했죠.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는 명확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조심스러운 목요일 오후장 보내고 있는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요. 지금 시장에서 꼭 챙겨가야 될 그런 이야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몇 달 안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진이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까지 이제는 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냐, 이게 지금 큰 구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꽤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요 내용 좀 먼저 알려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미 대선까지는 많이 남아있지 않냐, 뭐 굳이 뭐 지금부터 우리 미국 대선 흐름을 봐야 될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지지율 변화가 조금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 점점 시장은 이 미국 대선 쪽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미국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미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유창원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대선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이 논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중립적인 쪽인데 거기 보시면 그쪽에서 이제 전국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51%로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오차 범위를 지금 넘어선 거거든요. 그럼 다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지금 조 바이든 후보는 지금 50%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항상 40% 한 중반대를 유지를 했어요. 아니면 뭐 43, 뭐 44 이 정도였고, 그다음 좀 높을 때가 47%. 한 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막 넘기는 적은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크게 뭐 그쪽은 뭐 신경 쓸 건 없었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예전에는 바이든 후보와 뭐 박빙의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였었는데 이제는 박빙보다는 확실하게 오차 범위 차까지 넘어갔고 앞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이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재선이 될 거라고 거의 시장에서는 좀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라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거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좀 세부적인 질문 중에 이제 응답자의 72%가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자 부분이 좀 이제 부정적이다는 거죠. 원래 보통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기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지지율이 나쁠 때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비중이 이제 너무 높다라는 거죠. 72%로 이제 높다라는 거고, 다만 그러면 이제 그럼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안 되나?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좀 굳혀가냐? 뭐 이럴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쪽에서는 좀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는 잘하고 있다가 54%로 과반을 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좀 급변하고 있고, 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리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이제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가 되느냐라고 하기는 아직 이르다. 뭐다? 경제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저희 주식학개론 시간 톡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 미국 대선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저는 이제 하반기에 가장 큰 글로벌 주요 이슈라고 봅니다. 뭐 코로나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는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이 대선 쪽으로 특히 이제 9월 달부터는 미국 대선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이 시장에서는 좀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와 당선이 되지 않는 거는 굉장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대선 레이스도 하고 나중 되면 이제 뭐 한 TV 토론에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 바이든 후보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고 느껴지면 단기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으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아시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친기업적인 성향의 지금 정책을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좀 반기업 성향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는 나오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첫 번째 법인세 인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자 증세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은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크게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하반기 최대 변수는 이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부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클린턴 대통령도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을 한 것처럼 결국에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면 뭐 이익을 챙겨줄 것이냐, 나를 얼마나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것이냐라는 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은 힐러리 후보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선거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서 갈렸던 거죠. 결국에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미국 국민들이 초점을 맞춰서 결국에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대한 이 미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는 지금 잘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고요. 결국에 실질적인 숫자로 보여지는 거에 미국 국민들도 초점을 맞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여론조사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비등비등 아니면 지금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 대선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부터는 조 바이든 후보 관련 주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쪽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한다면 조 바이든 관련 종목들 후보군 해볼 만하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거,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배출권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연동은 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한 9월 달 정도부터는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과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이 업종 관련 부분은 좀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한 6배 가량 더 많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계속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과 조 바이든
이 후보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집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WTO 가입 다시 하겠다. WHO 다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파리 기후 협약 관련 부분 다시 협의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관련 부분에 이제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 계속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싶습니다. 네,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봤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주식학개론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방금 전에 그 문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 바이든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면서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에 대한 내용 저희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학개론 오늘 네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디지털 뉴딜이다, 그리고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축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규제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 점점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일단은 이 탄소 배출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체크를 먼저 해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대기 오염,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각국의 기후 협약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말 그대로 탄소 배출권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실은 이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이제 대기 오염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좀 규제하자라는 쪽에서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준 게 탄소 배출권인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탄소 배출권이 처음 나온 개념은 1997년에 교토 의정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올해까지예요. 2020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의 배출을 5% 감소시켜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의 의미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럼 올해까지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다시 한번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 탄소 배출권 좀 연장하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목표는 약간 달라요. 교토 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5% 정도 줄이자였고 파리 협정은 지구의 온도를 2도 낮추자라는 쪽으로 이제 목표를 세웠거든요.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계속 규제를 할 건데요. 일단 뭐 기후협약에서 탄소 배출권이 발급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탄소 배출권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온실가스라고 하면 온실가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온실가스 이제 여러 개, 6가지, 7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6대 온실가스라고 이런 걸 배출할 때 다 이제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탄소 배출권이라고 굳이 말을 하냐면 이 온실가스 6개에 보시면 다 C가 붙어 있네. 그렇죠. 딱 원소가 C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탄소가 또 이산화탄소가 가장 온실가스 중에서 대기 오염의 물질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규제한다, 탄소를 규제한다라고 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정해진 양만 딱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UN 기후협약에서 권리를 줍니다. 이 배출권을 딱 약정해 주는데요. 그걸 각국 정부에서 기업이나 뭐 부문별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상으로 일단 할당을 해주면 이제 각 기업이나 부문에서 이 할당된 양만큼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을 넘어서거나 또는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쉽게 정리를 한 그림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할당된 배출, 허용된 배출량이 있었는데 약간 초과가 됐어요. 초과량이 남은 거네요, 이렇게. 네, 이만큼을 사용을 했고요.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럼 아까운 거죠. 이 기업 입장에서 아깝고 어떤 기업은 또 할당된 배출량은 이만큼인데 더 공장을 많이 돌리던지 해서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남는 부분 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탄소가 만약에 할당된 양보다 많이 배출되면
벌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벌금 양이 또 어마어마해서 이 초과된 양만큼 사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남는 부분과 초과된 부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교환을 있도록 한 게 탄소 배출권 이제 거래제인데요. 이 거래제에도 사실은 좀 마치 저희가 실제로 거래하듯이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할당된 배출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의 배출권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기업이 공장이나 본업 외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좀 더 줄이기 그렇죠.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 본업 외에 노력하고 있다면은 그거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배출권을 더 줄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또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쇄 배출권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잉여 배출권도 있습니다. 잉여는 만약에 남았어요. 그러면 굳이 안 팔고 내가 다음 기수에 이걸 쓰겠습니다. 2월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거래될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남거나 또 부족하게 되면 거래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이게 거래가 되고 있긴 한 건지 조금 낯설기도 하거든요. 이 거래가 정말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낯선 개념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많이 이거 교환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걸 매수했다, 매도했다. 수익을 나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듣기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실제로 기업적으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가장 이 탄소 배출권이 활발하게 또 가장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 관련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니까. 네, 맞아요. 국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2005년도에 이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유럽연합 쪽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유럽연합 쪽에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이용해서 경제와 온실가스가 탈동조화됐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경제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배출권을 거래하면서 또 금액이 생기잖아요. 거래 대금이 생기니까 경제는 오히려 또 살아나고 온실가스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됐다라는 단어도 쓰고요. 이 유럽연합에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유럽 내에서 명내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가장 하고 있는 시장이 유럽연합이고요. 올해 지난달에 14년 만에 최고 수준의 그 가격치를 찍었어요. 탄소 배출권이. 네.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이제 셧다운되면서 안 돌아가니까 다들 탄소 배출권이 남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 팔려고 이제 매도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물량이 많으니까 또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근데 갑자기 이때가 기회다. 이게 그거네요. 그러면 탄소를 아까 이야기한 그러니까 잉여도 잉여지만 팔 수 있는 공장들도 그걸 못 팔게 되기는 했었겠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셧다운이 코로나 때문에 되면서. 또 오히려 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셧다운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또 기회다 해서 그것도 다 수요하려는 세력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 전달에 비해서 거래가 2배 이상 늘었고요. 이게 지금 거래 그 가격이 1톤당 30유로거든요. 네. 이게 2006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거든요. 저는 이 탄소를 그 톤으로 또 계산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뭔가 기체에 보이지 않는 느낌인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1톤당 30유로니까 그게 30유로면 한 4, 5만 원 정도 수준인데 만들 수 있다 할 테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유럽연합 쪽 이쪽에서의 탄소 배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저는 이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한국전력은 더 사면 안 되겠는데요, 계속?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국전력 이야기할 때 이제 최근에 작년에 탄소 배출권 사용량만 6천억이 들었다고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할 때 풍력 이야기할 때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탄소 배출권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럼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럼 전통적인 화력 발전의 소위 말하는 발전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고 이게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네. 또 내년에 또 한국전력의 또 실적이 또 나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한국전력이나 화력발전소가 지금 탄소 배출권을 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가장 많이 사는 지금 발전소가 화력발전소 쪽이라서 그만큼 또 비용이 드는 거죠. 탄소 네. 배출권을 사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큰 시장에서도 좀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좀 뛰고 있다.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게 만들어졌는데요. 2015년에 한국거래소에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기업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2015년에 시장이 개선된 이후에 계속 거래량도 늘고 있고요. 이 탄소 배출량도 늘고, 거래권 하는 거래량도 늘고 있고 가격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점이 조금 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좀 뭐랄까 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벌써 조 단위가 넘어갔네요. 네, 조 단위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제 뭐 그 탄소 배출권 각 국가마다 이름을 정해놨거든요. 시장의 이름을 우리나라는 뭐 KAU라고 하는데 그 KAU 그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 전망치인데요. 위에 거보다는 이제 밑에 거 보시는 게 조금 더 가시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뭐 내후년에 가격이 껑충껑충 뛸 거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뭐 글로벌적으로도 또 우리나라는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 탄소를 좀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 쪽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7위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또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는 것도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전통적인 화력 발전을 더 많이 떼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탄소 배출권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커지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의 탄소 배출권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탄소 배출권이 뭔지 그리고 이 거래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탄소 배출량이 좀 많은 국가였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쯤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종목들 좀 챙겨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후보군으로는 후성, 에코프로, 휴캠스, 이건산업 이렇게 후보군을 냈는데 저희가 이제 종목을 하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도 탄소 배출권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네. 수혜를 보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조 바이든 관련 부분에 모멘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것만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본업 말고도 다른 것도 볼만한 것들이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후성입니다. 뭐 후성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후성은 항상 나올 때 소부장 이야기 나올 때 네, 항상 그렇죠. 가장 많이 가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전해질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무수불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산화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한때 많이 갔었던 종목이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쪽에 이제 특수가스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예전에 후성 같은 경우는 에어컨 냉매제죠. 에어컨 냉매제를 이제 비중이 높았어요. 에어컨 냉매제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에어컨 냉매제 비중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30% 이하로 지금 좀 줄어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 이제 이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는 약간 반도체 기업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왜 제가 탄소 배출권으로 이제 엮었냐면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후성 같은 경우는 이 냉매제 같은 것들 특히 화학 회사들이 탄소 배출권 원래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저감 장치나 이런 걸 달면서 원래 배출하는 양을 지금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탄소 배출권을 소위 말하면 팔 수 있는 회사들이 제지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학 회사들입니다. 원래 배출을 많이 했던 부분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포집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래 배출하는 양을 굉장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이 줄인 만큼 팔 수 있는 이쪽이라서 어쨌든 탄소 배출권 판매업을 할 수 있는 회사라서 탄소 배출권 관련 부분이 나올 때마다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관련 업종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을 받으니까 그렇죠. 반도체 업종의 궤를 같이 하다가 뭐 이제 미 대선 이슈 나오면서 바이든 후보의 이슈를 받으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종목들이 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좀 미국 대선 쪽에서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기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약간 모멘텀적으로 갈 수 있는, 근데 또 본업이 중요한 기업들, 네. 뭔가 탄소 배출권이 메인으로 가는 건 지금 좀 불안하고요. 그 다음으로 에코프로를 볼 텐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기 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의 이제 계열사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잠시 후에도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든든한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에코프로에서 분할해서 나간 회사인데 사실은 보면 자회사보다는 이제 자회사 이제 엄마보다 더 똘똘한 지금 아들이 지금 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에코프로 연결 실적을 보면은 사실 에코프로님이 다 그렇죠. 네, 지금 다 이렇게 뭐랄까 먹여 살리고 있는 네. 느낌이 들어요. 아직 그 에코프로에서 이제 대기 환경 사업에서 막 뚜렷하게 이렇다 글로벌적으로 막 뛰어나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탄소 배출권도 아직은 막 그렇게 가시성이 빠르게 있지는 않으니까 뭐 일단 여기서의 사업은 뭐 앞으로의 성장성을 봐서는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것만 하기 위해 사실 에코프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환경 사업이랑 2차 전지를 하겠다. 두 이미 개가 이름에서 연관 에코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개가 연관이 되니까 전기차 그런 물질에서 환경 사업도 하겠다 해서 두 개를 같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집중적으로 해보자 해서 대기 환경 사업만 영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떼낸 거죠. 에코프로 BM을 떼내서 지금은 다 따로 가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가 또 나름대로 대기 환경 사업에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 성과를 보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말 그대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가 뭐 사진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온실가스 저감 장치고요. 뭐 생각보다 무슨 장치가 좀 작을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엄청난 플랜트군요. 아, 그런가요? 네, 어마무시한 크기네요. 네, 사실은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네. 되니까 엄청 크죠. 이 온실가스 저감 장치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걸 해외에 수출을 했거든요. 국내 기업도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중국 쪽에 수출을 했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오염이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 외적으로 뭐 노력을 하거나 수출을 하면 그 탄소 배출권을 조금 더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거를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팔아도 되지만 중국에 수출했으니까 중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팔아도 되지만 그 증을 따서 허가증을 따서 국내에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쪽이 있고요. 요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세계 최초로 에코프로가 2018년에 개발한 이 장치인데요. 이 장치도 역시 뭐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이제 걸러주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냐면 미세먼지를 거르는 게 아니라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가스예요. 가스. 그러니까 기체가 이제 공기 중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가스를 제거해주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기계인데요. 근데 미세먼지는 이래 보면 뭐 고등어에서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건데 이거. 아니 고등어 구워도 나오고 공장 돌려도 나오고 그렇죠. 공사에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산업용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그 다음에 뭐 공장, 중공업 공장들에서 이제 요거 저감 장치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 확실하게 그러면 이거는 반도체 쪽에 투자가 많이 돼도 수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쪽이 약간 본업이 아직은 막 그렇게 크게 가시성이 없지만 좀 나중에 좀 성장성은 보인다라는 부분이 좀 이런 본업인데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현대 계열사, 뭐 현대 미포라든지 현대 계열 중공업이라든지 다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네. 이쪽에서의 조금 성장성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적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코프로 연결 실적 추이인데요. 뭐 쭉 보시면 좋아요. 숫자가 쭉 정말 증가돼. 에코프로 BM이 뭐 좋아서 좋은 거죠. 맞아요. 연계 실적이니까. 사실은 그래요. 네, 연결 실적이니까 제가 연결 실적 준비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쭉 보시면 숫자가 쭉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네.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삼성 SDI랑 그 하나 회사를 합작해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전고체라든지 그런 화합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름이 에코프롬 EM이라고 또 네. 그 만들 거거든요. 지금 포항에 5공장이 있는데요. 그 5공장을 지금 삼성 SDI 납품을 하기 위한 체제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6공장도 지금 신설을 해서 2022년 내후년부터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뭐 본업도 뭐 기대가 되지만 일단 든든한 자회사가 있는 에코프로 BM이 있는 에코프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탄소 배출권만 봤을 때는 조금 에코프로 약하지만 네, 불안하지만 일단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8점을 점수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네. 에코프로도 괜찮지만 에코프로 살 것 같으면 제가 에코프로 BM을 사라 약간 이런 느낌의 8점 주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다음 이제 휴캠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시청자님들이 많이 뭐 네. 들으시는 그럴 겁니다. 뭐 종합 이제 케미칼 회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밀화학 분야 쪽에 조금 더 이제 재료를 훨씬 더 많이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화학도 안 좋습니다. 에어팡 자체가 경기가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좀 둔화가 됐고요. 그나마 뭐 좀 이 공업용 쪽은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소위 말 특수 화학 제품 정도만 괜찮지 나머지 전통적인 화학 제품들의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휴캠스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죽하면 저희 리포트들도 쭉 보는데 그 리포트 제목이 위에 있더라고요. 2020년은 없다고 아무것도 이슈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이 없다는 제목으로 저는 그런 리포트 처음 봤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리포트들을 보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네. 되도록이면 사실 매도도 의견도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으로 중립. 보고 특히 우리나라 또 섹터 애널들이 본인들 또 섹터를 또 많이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자식들처럼 생각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안 좋아도 뭐 좋게 보시는 것 같던데 근데 이건 엄청 냉정하게 없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올 만큼 모멘텀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건 이렇게 주목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관련 부분에 대한 탄소 배출권 관련 쪽도 있지만 이것도 탄소 배출권 판매가 있습니다. 이 화학 회사다 보니까 이 탄소 포집해서 저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팔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거든요. 저는 암모니아 쪽이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암모니아가 좀 뜹니다. 네. 암모니아 뭐 과학 시간에 보셔보셔야 아시겠지만 냄새 엄청 홍어 먹으면 나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암모니아가 쉽게 말하면 이제 물을 만나면 불이 나요. 맞아요. 네, 화학식 물을 만나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공장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한번 큰 실수를 한 게 암모니아 공장인지 모르고 불을 끈다고 물을 해서 폭발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에서 휘발성이 나오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하면 해가지고 이걸 연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불씨를 지펴서 만들지 않다 보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과 화합을 시켜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폭발력을 만들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 암모니아를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디젤, 뭐 바이오 중료 이쪽은 사실상 형식성이 어려운 게 결국에는 그걸 짜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또 곡물을 키워야 되고 사실 그리고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뭐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대두를 그 기름 짜는 데 써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낭비다라고 하는데 암모니아가 거기에 대한 대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자체는 사실상 우리로 따지면 유해 물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연료로 쓰면 이건 오히려 이제 친환경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냐? 대표적으로 선박에 씁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최근 들어서 이 선박 연료로 암모니아가 지금 계속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IMO 2020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IMO 2050 때문에 네. 지금 선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을 이제 저유황료를 써야 네. 되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유황료를 쓰면 엔진이 망가져요. 맞아요. 엔진이 막, 쉽게 하면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 이겁니다. 저유황료 쓰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폭발력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정말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인가? 15년 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은 그런 분이 없으신데 옛날에는 휘발유차에 신나를 넣고 가기도 했거든요. 신나를. 그러니까 근데 신나를 넣어도 가긴 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엔진이 망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 원래 이제 벙커 CU를 썼고 원래 있는 이제 이 연료를 쓰는 엔진에서 저유황료를 쓰면 분명히 저유황료가 좋은 건 맞는데 네. 아무래도 폭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엔진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크러버를 다는데 달아야죠. 네. 근데 이거 스크러버 다는 거 못 하겠잖아요. 네. 왜냐 어차피 모아놓고 물을 버리는 거 똑같은 거죠.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대신 그러면 또
해양 오염은 또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크러버, 개방형 스크러버 자체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LNG 추진선으로 가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저유황유를 써야 되는데 저유황유 아까도 했지만 엔진을 망가질 수 있어서 안 되는데 그래서 대안이 된 게 지금 암모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추진선 쪽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약간 조선 관련 부분은 또 좀 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관련 이슈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캠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생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올해는 모멘텀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조 바이든 이슈나 아니면 암모니아 관련해서 선박 연료 관련 이슈가 한번 붙을 때 좀 한번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다만 메인군으로 뭐 공략하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해서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건산업 볼 텐데요. 이건산업은 이제 목재, 건자재, 건축 자재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조림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의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국내의 목재, 건자재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지난달인데요. 최근에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서 베트남의 이제 건자재 합판, 네. 건축물 합판이 점유율이 꽤 높거든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베트남 합판이 덤핑하고 네. 있다고 해서 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격이 이렇게 10% 비싸지면은 차라리 질 좋은 국내 목자재, 건자재를 쓰자라는 수요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자재, 국내에서 목재 건자재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 역시도 그쪽에서의 또 좀 본업 쪽에서의 좀 모멘텀이 생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탄소 배출권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은 이제 이건 산업이 조림 사업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명확하게 느껴져요. 네, 탄소를 그렇죠. 줄이는 사업이나 줄이는 만큼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를 만약에 줄였으면 사업 외쪽으로 너네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그만큼 인정해줄게라는 게 있거든요.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조림이 물론 목재 건자재를 원자재 가격을 낮게 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이게 덩달아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생긴 건데요. 지금 이건 산업이 있는 조림 사업이 지금 이게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에 솔로몬 제도의 그 뉴 조지아 섬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산업이 선택한 방법은 이 탄소 배출권을 리스하는 거예요. 아, 이 또 리스가 있네요. 네, 리스가 있어요.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 리스 업체에게 탄소 배출권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팔고 이런 거를 그 리스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하라는 거군요. 네, 알아서 해주는 건데요. 이 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안정적이게 이건 사업이 영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관리 같은 거에 그 리스 사업이 그 기업이 해주는 거니까 네. 비용이나 이런 사업, 걸 다. 뭐 이렇게 운영비나 이런 게 감축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가격을 막 많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탄소 배출권의 가격, 매출을 취할 수 있는 점.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은 뭐 1년에 1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다음에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게 조림 사업,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림 사업이 그 남태평양에 그 뉴 조지아 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의도 면적의 90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이제 숲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대되는 매출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산업보다 먼저 이 탄소 배출권 리스를 한 기업이 작지만 한솔 홈데코라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이 탄소 배출권 리스를 통해서 최근에 국내 최초로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솔데코가 이건 산업보다 작은데 규모는 작은데 이 매출 인식이 꽤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산업도 여기서 기대되는 예, 훨씬 더 부분이 크다. 예.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산업이 이제 영위하는 그 법인들이 해외에 있는데 칠레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 제도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해외 쪽의 법인이 조림 사업 이외에는 조림 사업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본업, 그러니까 목자재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못 나왔어요. 이거는 코로나도 있고요. 위중무역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솔로몬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이 목재가 다 중국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가 둔화돼가지고 없어진 거죠. 네. 예, 중국에서는 이건 산업의 목재를 받아서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할 것도 없고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 이건 산업의 해외 매출, 해외 법인의 지금 실적이 좀 못 나왔어요. 본업이 안 좋아졌네요. 예. 네, 본업이 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를 줄 때 좀 고민이 됐는데요.
일단 뭐 모멘텀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합판의 덤핑 방지 관세로 인해서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점수는 8점 정도 주겠습니다. 네. 네, 어제 이 데이터 인프라 관련주들의 종목들 그 점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긴 하는데 탑픽 종목 일단 좀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탑픽 종목 확인을 해주시죠. 네, 뭐 보시는 것처럼 후성입니다. 뭐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다만 탄소 배출권 하나만 가지고는 보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업도 잘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나중에 이제 9월 이후에 미국 대선 테마가 나올 때 추가적으로 거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후성을 이야기 드렸고요. 후성의 목표가는 뭐 11,000원 정도까지 수준은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야기 됐지만 반도체 관련 쪽에 업황 기대감, 그다음에 국산화 관련 이슈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7,0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을 챙겨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탑픽은 바로 후성이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인데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오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5시죠.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썸머랠리는 UFO로 데뷔하자라고 하는데요. 직접 방송 함께 하시면서 UFO가 도대체 뭘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 조금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신중한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